지금 노동을 해가지고 모으면 뭐예요? 집값이 더 올라서 또 못 사고 이사 다녀야 되고 계속 피해를 입잖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 특유의 문제라고 좀 말씀드리고, 서울 수도권에서도 강남 3구하고 4구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큰일 못 씁니다. 실제로 전고점 뭐 90%, 95% 돌파한 것도 한두 개 있지만 나머지 15개 구는 여전히 15%에서 20% 많으면 30% 하락된 상태에서 거래 중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부동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국내 부동산이 조금 들썩들썩이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하반기 가면 또 데드캣 바운스라 그러죠. 네. 민스키 우리 경제학자님의 말대로 데드캣 바운스가 또 다시 시작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6월 달에 피크를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많이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과도할 정도로 신고가 나온다 이런 기사들이 좀 우리 이제 무주택자나 일반 자산가들도 헷갈리게 합니다. 이게 팔 사람도 지금 팔아려고 생각했다가 지금 매물이 좀 감소했잖아요. 네. 시장이 일단 상승장에 들어왔습니다. 왔고 뭐 신고가도 조금 나오고 나왔죠. 뭐 전고점에 근접한 데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이 시장을 정확히 보실 게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 광역시를 딱 일단 먼저 나누면 지방 광역시는 지금 다 하락입니다. 계속 하락이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투자하신 분들 멘붕 올 정도로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난 현장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면 우리 서울 수도권도 같이 유념해 주실 게 뭐냐면 서울 수도권에서도 강남 3구하고 4구, 강동구까지 그리고 마용성, 네. 여기 그리고 광진, 서울이 25개구잖아요. 네네. 그럼 한 8개구에서 더 나가면 동작구 정도까지. 그러니까 9개에서 10개만 지금 좀 강세를 띠고 있고 얼죽세 플러스 선호하는 지역인 거죠. 네.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큰일을 못 씁니다. 실제로 이쪽은 전고점 뭐 90%, 95% 돌파한 것도 한두 개 있지만 나머지 15개 구는 여전히 15%에서 20% 많으면 30% 하락된 상태에서 조정된 상태죠. 하락이 아니라 네. 지금 거래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나오고 고점 찍고 이러면 사실 상승률이 우리 그 전에 2017, 18, 19년도 막 폭등할 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예전처럼 많은 거 아니에요. 정책금리와 신생아론 뭐 이런 것들과 정책 저금리에다가 조정받은 가격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딱 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또 전고점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네, 물가가 많이 오히려, 올라서 네, 오히려 감소한 거죠. 네, 소득이 물가 올랐으니까. 근데 가처분 소득은 지표로는 네. 오른 거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오른 분들은 누구냐면 상위 1, 20%인 거예요. 평균을 내니까 전체로는 오른 거 나오는데 60% 이하의 가처분 소득은 줄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시장 분위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 사람 거의 다 사는 거 아닌가? 그 다음은 돈이 모여야 되는데 아니면 주택 가격이 내려가든지 내가 돈을 더 벌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 전에 한번 찍었던 그 해외 부동산 때 경기 침체의 리스크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할 때 제가 볼 때 여름철 지나면서 좀 조정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현재 그 해외 시장 부동산은 어떤 분위기인지. 요새 이제 해외 부동산 뉴스가 많이 없는데요. 네. 사실 해외 부동산도 변동성이 많습니다. 작년만 해도 미국 부동산이 막 오른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 시장부터 이제 좀 말씀드리면 미국은 작년까지는 좀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분들이 매물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모기지 금리가 한 7% 가까이 되거든요. 한 6.78 되는데 기존에 한 3, 4년 전, 5년 전에 받으셨던 분들이 모기지 금리가 3%대였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더 2.7 많이 됐고, 그러니까 집을 팔고 이사를 하고 싶어도 이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이제 매물이 좀 적게 나오죠. 그 와중에 아시겠지만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건설 회사들이 건축 물량이 적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에 이제 2023년이니까 20년, 21년이 코로나였으니까 그때 안 지니까 23년, 24년도 좀 모자라요. 네. 입주 물량이. 근데 미국의 30세대 결혼 세대들이 지금 인구가 좀 꽤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나가지고 매물은 적고 찾는 사람 많다 보니까 막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게 또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서울하고 지방 양극화되는 것처럼 미국도 똑같아요. 네. 선호하는 지역은 올랐는데 그 외 지역은 세일이 엄청납니다. 할인 분양. 그래도 안 팔려요. 중국은 지금 이제 금리를 풀고 지금 부동산이 확 죽었잖아요. 죽은 상태에서
원래 사람이나 뭐 짐승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바닥까지 가면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지역별로 뭐 아파트를 통째로 부시는 경우도 있는데 반해서 그 상해하고 이제 북경 이쪽은 가격이 좀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게 뭐냐? 얼죽세랑 비슷한 것 같아요. 되는 곳만 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실 때 예전처럼 묻지마 투자가 안 되고 공부하시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엔저 현상으로 해외 투자가들이 들어가면서 집값이 좀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팩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강남 3구와 마형성이 있듯이 일본도 한 3개구가 이렇게 좀 강남처럼 취급을 해요. 거기만 많이 올랐고요. 나머지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근데 그건 또 뉴스가 안 나오죠. 평균을 내니까 오른 거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해외 투자가들이 뭐 환율 가치도 있고 이런 부분 따져가지고 환차익 노리고 투자하는 세력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핵심 부에, 그리고 맨션이라고 그러죠. 일본은 아파트로 안 하고, 그 맨션들이 좀 잘 지어진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커뮤니티를 따라가지고 일본 친구들이 뒤늦게 커뮤니티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좀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한테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젊은이들은 의식 자체가 집값을 큰 수익을 내겠다는 게 없으니까 오르는 폭은 우리나라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오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북유럽은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하고 있잖아요. 유럽 쪽은. 네. 금리 유럽은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하한 이유가 뭐죠? 뭐 경기가 안 좋으면 좋으니까. 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가도 비싸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금리 인하면 뭐 마치 부동산에 더 붙을 것 같다. 그거는 어떤 땐 맞고 어떤 땐 틀린데 지금은 좀 아닙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돈을 쓰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금리가 인하하면 우리 집값 더 폭등할 거다라고 자꾸 공포 마케팅을 하시는데,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뭐예요?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분들이 힘들고 건설사 힘들잖아요. 네. 인하를 해준다고 하면 살아나냐? 버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혼경색이 계속 이어지면 수요는 줄게 되겠죠. 왜 원래 거품이 있는 건 꺼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우리나라도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해외 부동산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도 뻗었잖아요. 일본, 미국이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뭐 머리가 나쁘겠어요? 기술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한 번씩 크게 터졌잖아요. 대한민국 무슨 통보인가요? 대한민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 좀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네. 우리나라 지금 가계대출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예.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이미 심각합니다. 이미 심각하죠. 네, 이미 심각한 아니라 네. 심각한 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네. 그동안 사실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대한민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 드릴까요? 모 기관에서 골드만삭스예요. 골드만삭스가 2050년, 75년에 네. 세계의 경제 변화에 대해서 심도 있는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는 이름이 있어요. 15위 안에. 근데 30년, 40년, 50년을 가면 한국이 없어져요. 아,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가냐면 인도네시아하고 이런 다른 나라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계산한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가 그 나라의 소득, 인구, 또 소득 수준, 경제 수준, 정책 수준 이걸 다 합쳐서 낸 보고서예요.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한국이 뒤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뭐 안 계실지도 모르지만 우리 없어요. 우리는 없어. 우리 앵커님하고 네. 우리는 아닌데 저보다 훨씬 어리시잖아요.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러시구나. 이 뭐냐면 20, 30년 뒤의 모습이 사실 걱정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민들이나 다들 이렇게 갭 투자로 인해서 돈을 버는 이런 형태가 조금은 이제는 좀 진정해야 될 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말씀 주시니까요. 실제적으로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2024년부터 지금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다 이제 은퇴가 시작됐잖아요. 예. 그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 은퇴를 맞습니다. 다 우리잖아요, 우리. 그랬을 때 우리예요? 우리죠. 전 되게 예, 저보다 한참 다, 저기로 보는데 예.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네. 우리 세대인데 당장 내가 은퇴를 하면 뭘 줄여야 돼요? 돈이 안 쓰는 들어오니까 돈을 줄여야죠. 쓰는 돈 줄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맞습니다.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쓰는 맞아요. 돈 줄이면
경제가 지금 가뜩이나 그렇죠. 뭐 자영업자가 침체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소비가 맞아요. 주니까 소비가 줄었어요. 가게들 다 문 닫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뭐 테무 뭐 이런 것들 막 들어와가지고 예, 더 난리 매출이 났어요. 없어요. 지금. 예, 거기 어떻게 퇴무는 어떻게 3,000원, 1,500원, 3,000원, 5,000원, 좀 심하죠. 만 원을 안 넘더라고요. 그 물류비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제조업 이 얘기도 들으면 진짜 이해되시겠네요. 심각하더라고요. 좀 부정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현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대비를 하니까 네. 한계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좀비 기업. 네네. 좀비 기업이 작년 연말에 한 40%였어요. 중소기업들이. 근데 지금 53, 4%까지 올라왔어요. 불과 1년 사이에 10%가 늘었어요. 네. 좀비 기업이 아시겠지만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에요. 이게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무슨 일이 좀 올해 내년 사이에 조금은 우리가 거품으로 그동안 유지된 게 조정이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도 우리나라 부동산이 소득 대비 좀 높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많은 뭐 지식인들이 경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급상승 이런 장면에서 막 추격 매수 자기 본인이 능력이 되거나 소득 주택 가격이 내가 대출 원리금을 충분히 갚아도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면 가셔도 되지만 절대 무리해서 따라갈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사실 해외 부동산도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한 이유가 뭐예요?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네. 받쳐줘야 되니까 네. 받쳤더니 어떻게 돼요? 경제 갑자기 자체가 경제가 안 무너져. 좋다라는 게 다 그냥 높은데면서 네. 다들 소비를 줄이고 그냥 푹 가라앉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에서 집값이 막 오를 때는 집값이 어느 정도 저평가되고 금리 인하의 소득을 느낄 텐데 그 이익을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금리 인하해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약하면 그 소비도 줄지만 이것도 이미 줄기 시작하면은 소비는 이미 줄으니까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용경색을 들어가면 그게 뭐 3개월, 2개월만에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또 한 1, 2년 가거든요. 네.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어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이미 뭐 여러 해외에서 선진국에서 IMF, OECD, 영국, 일본 피크 코리아 찍었죠. 영국은 우리 보고 전세 때문에 일본하고 똑같이 더하면 더하지 그럴 거라고 했고 OECD, IMF는 뭐라 했냐면 한국 점점 더 그냥 방치하면 문제 생길 수 있다고 다 경고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라고 했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부작용이 날 수도 있어서 가계부채 심각성은 이미 국민들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분명히 부메랑이 돼서 우리 시장을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스웨덴 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금 그렇게 많이 많이 거두면 나죠. 나중에 은퇴 후에 맞아요. 정부에서 연금도 잘 나오고. 연금도 잘 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이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보장되는 게 지금 국민연금 하나 지금 거기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로 연금 뭐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거의 많지 않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7, 80%는 다 100만 원 이하고 네. 10에서 20% 분들이 네. 공무원분들, 뭐 교수님들, 네. 뭐 이런 분들이 특별한. 비율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네. 15%.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이제 여력이 약해지는 거죠. 소비 나머지는 여력이. 다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여기서 노후를 문제가 대비해야 뭐냐면 되잖아요. 소비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예. 약해지면 기업의 입장에서 매출이 조금씩 줄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에서 인원을 줄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거품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알고리즘이 시작되고 있는 게 이제 요즘 나오잖아요. 소매 판매가 요즘 증가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가계부채도 심각하지만 지금 PF 네.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났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 한번 나오셔서 네, 말씀 네, 주셨던 게 230조.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문제죠. 계산해 보시면 2022년도잖아요. 네. 그 레고랜드 사태 그 10월에 또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다들 막 금리 폭등하고 막 이 PF 이익금융을 받은 데들은 갑자기 3, 4%, 5%였던 게 12%, 15% 뛰고 그랬어요. 난리가 나면서 일단 정리가 됐죠.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때는 130조였죠. PF 대출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갑자기 230조로 최근에 늘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신탁회사. 네. 신탁회사가 채무 보증을 내는 거예요. 지급 보증. 왜? 사업 현장에 대해서 신탁 부동산을 맡겼을 때 이 현장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대출 기간에 대신 돈 줄게 한 게 신탁회사들이 그 사업을 할 때 이제 개발 관리 신탁을 하는데 네. 이 현장들이 뻗으니까 유예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채권자들이 신탁이 돈을 안 주니까 소송을 거는 거예요. 작년 3월에. 아. 올 3월도 또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겼어요.
그럼 이 신탁사가 또 무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방어를 뒤늦게 해야죠. 알아가지고 신탁사 거에다가 플러스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도 꽤 되거든요, 액수가. 새마을금고도 여러분 아시면 최근에 이것도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금감원하고 금융위에다가 이제 행정부에서 행정부 관할이잖아요. 이걸 좀 가져가라. 새마을금고도 금감원 금융위에서 관리를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넘겼어요. 그랬더니 금감원 금융위가 이건 우리하고 시스템이 달라서 안 받겠다 그랬어요. 안 받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사이드를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이거 되게 저는 심각해 보거든요. 네. 뭐지? 저번에 뱅크런 터졌을 때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다. 장관들 나가지고 얘기하더니 왜 저 뉘앙스지? 그럼 뭐예요? 새마을금고 조금 위험하다. 점점. 새마을금고 전체가 아니라 새마을금고에서 PF 일으킨 현장이 위험한 거죠. 그럼 그 PF가 과다 지출된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위험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신탁도 그런 문제고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리고 재구조화 계획을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냐면요. 재구조화를 하면은 현장들이 빨리빨리 정리가 되고 할 건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웃긴 얘기 하나 드리면은 서울시의 땡땡동에 큰 사업지가 있어요. 최근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경기 좋을 시절에 2020년, 21년도. 네. 그러니까 이제 땅이 좋으니까 건설사도 들어오고 뭐 PM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땅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세상이 막 상상할 테니까 좀 가슴을 피고 좀 더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그 대출이 좀 있는데 네. 그 대출도 이 PF가 들어오면 갚아지잖아요. 근데 그걸 튕기고 있다가 터진 거예요. 2022년에.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돈 내준다는 데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대출 받았던 거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가 어떻게 돼요? 값이 더블 되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또 사채를 쓴 거예요. 그러면 잘못. 그래가지고 2년 전에는 이런 양반이 지금 완전 역전돼가지고 거꾸로 네. 일단 누구라도 100억만 들어와라 그럼 같이 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근데 100억이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왜? 그 사업의 어떤 비전을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가 부동산 쫙 오를 때 네. 분양가를 잡은 거예요. 그죠. 높게 잡았죠 그때. 네, 근데 거기는 강남이 또 강남상구나 마영성도 아니에요. 자리도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현장들이 결론은 뭐예요? 채권이 회수가 안 되거나 분양이 안 되면 정리돼야 되잖아요. 네. 정리되면 어떻게 되냐? 보통 요즘 지방은요. PF 현장 땅값이 만약에 1,000억에 샀다. 네. 그러면 지금 매물이 얼마에 나오냐면 500억에 나옵니다. 반토막이. 반토막에 나옵니다. 반토막에 나오는데도 낙찰이 안 돼요. 심각합니다. 네. 이 서울은 그나마 반토막은 아니고 이 딜을 해요. 네. 그리고 어느 현장은 끝까지 가보려고 애를 써. 애를 써가지고 거기다 툭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3구에 그동안에 지어졌던 현장들과 그럼 뒤에 들어간 데는 뭐예요? 이 분양가가 30억, 압구정 40억 가니까 50억 생각하고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다 뻗어 있어요. 강남에 가시면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다 뻗어 있잖아요. 하이엔드 오피스텔 여러분 기억나시죠? 3년 전에 불티 났잖아요. 네. 불티 났는데 남산에 뭐 땡땡땡 하이엔드 있어요. 그거 하루 만에 완판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걸 말씀드릴게요. 하루 완판했는데 실제 1년 뒤에 몇십 프로가 그냥 물건이 계약 잔금 중도금 없이 깨졌어. 네. 그 물건이 연락이 와요, 저한테. 근데 제가 봐도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가요. 근데 그럼 시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돼요? 똑같이 지금 강남에 뭐 뱅뱅사거리부터 해서 청담부터 해가지고 진도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PF 문제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좀 얘기가 긴데 2년 전에 레고랜드 사태 때서 지금 2024년 10월 몇 달 있으면 2년 차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계산해 볼까요? 2년 차니까 지금 BBB 등급, B 트리플 등급 이하는 그러니까 뭐 유명한 건설회사 말고 BBB 등급 이하는 12%에서 15%예요. 금리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2년 동안 이자를 냈잖아요. 그 와중에 정부가 이자를 못 내니까 이자 후치 네. 밀어줬어요. 네. 근데도 이자를 못 내고 있어요. 2년이 됐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정부 말 듣고 가요? 못 가죠 더 이상. 자기가 죽겠네. 땅에서 이제 회수해야죠. 땅 공매로 그렇죠. 넘겨서. 그 일이 제 생각에는 네. 하반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좀 많다.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지금 수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시행사들 있잖아요. 시행사. 시행사들이 디벨로퍼. 네. 예.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해외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 비율이 30%래요. 30에서 50%. 근데 우리나라는 3% 갖고
그러니까 3%라는 얘기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아, 3%는 극히 드물고요. 네. 보통 5% 정도 들어갑니다. 뭐 기사에 나한테 그렇게 막 좀 이런 식이죠. 나왔더라고요. 현장에 있으면 네. 좋은 데들은 이제 정상적인 데들은 미국처럼 이런 문제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30%가 있고 은행 등에서 이제 공사비 정도 있잖아요. 네. 그걸 했을 때 그러면 적정 마진을 다 계산해서 미래 예측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약해요. 미래 예측을 잘 안 해요. 그 신협이나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 특히 이제 5대 건설사 말고 태영은 한 16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 밑에 급들은 그냥 돈독이 올라가지고 한마디로 문어발 확장이라 그러죠. 아, 다 대출 돈 나올 받아서 줄 알고 또 하고 대출 받아서 돌려막기 또 사고. 하고 막 다 했고 그 밑에 급 디벨로퍼들은 네. 보니까 판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아시겠지만 증권사하고 제2금융기관들이 그 방카슈랑스 네. 은행에서 뭐 네. 팔고 보험. 이러면서 네. 수익 모델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막 저 인터넷 뱅킹도 뜨고 이러니까 좀 약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수익을 내긴 내는데 보니까 이금융기관들이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보니까 부동산 이게 괜찮거든. 그러니까 또 개떼같이 그 지점장들끼리 만나시면 이런 얘기 좀 죄송한데 야 한 분이 했어 100억을 넣었는데 네. 오 160억이 나왔어. 그러니까 다른 돈 지점장이 넣고 보면 먹기네. 어때요? 하고 눈 싶죠. 돌죠. 자기는 맨날 가서 네, 어머니 월급 받고 아버지 가서 있는데. 예금 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야 나도 해 이게 갑자기 붐을 타가지고 갭투자처럼 신협과 수협분들이 어떤 정확한 PF 분석팀이 없었어요. 없이 막 나간 것들이 뒤늦게 농협은 있었고 수협하고 새마을금고가 뒤늦게 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 분석도 안 하고 했으니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것들은 결국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리되는 과정에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되는 과정에 그거를 싸게 받았을 때 새로운 분양가는 현재 분양가보다 무조건 낮다고 봐요. 물론 서울의 요지 빼고 그럼 그걸 미루어 생각하시기를 왜냐하면 지금도 분양이 잘 되고 이럴 거면 그거 막 비싸게 팔 거 아니에요.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 주택시장만 보실 게 아니라 옆에 그 베이스에 있는 네. 시장 상황을 체크하시면 지금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네. 지금 너무 양극화도 심하고 심하죠. 지금 네. 전체적으로 막 세금도 높은 데다가 막 다 헬조선이다. 이 얘기 지금 다들 느끼실 텐데 네, 한국을 떠나는 지금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 예. 진짜예요. 선진국으로 다 가는 거. 예. 네, 호주도 미국, 많이 가고 미국도 예. 많이 가고 그게 스웨덴, 뭐냐면 스위스 뭐 이렇게 다 가고 있잖아요. 우리 서울도 이제 이 예를 좀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연결될 거예요. 네. 이거 서울에서 밀려나가지고 경기도로 왔는데 경기도도 15억, 20억이래. 뭐 이제 인터넷 때가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미국 친구가 야 거기서 20억 받고 뭐 하고 있니?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일로 와. 거기도 서울 나가려면 1시간 가지. 여기서도 1시간 가면 바로 시드니고 바로 LA야. 그러니까 미국이나 호주도 이 도심이 있고 조금 떨어진 데 있잖아요. 근데 걔네 나라들은 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빵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시겠지만 그 6억 정도면 다 수영장 딸린 저택이에요. 그러니까요. 1시간 거리에.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부인이 야 우리 그러면 죽기 전에 거기서 살아볼까?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한인들이 모인 데가 있잖아요. 그 근처로 가시면서 요즘 은퇴하시면서 과감하게 네. 미국으로 가시거나 호주로 가시는 분들 꽤 많아요. 미국도 5억 되면 지금 영화에서 보던 그 주택이거든요. 도로 있고 아시죠? 잔디에 밭 있고. 그러면 20억짜리 갖고 있는데 대출 끼고 사느니 거기 가서 5억인가 그래요. 그 영주 5억으로 낮아진 걸 알아요. 비싸면 10억인데 집 사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는 분이 생길 수밖에 없지. 사실 저도 살짝 그래요. 네. 살짝 노년을 갖다가 한국에서 자식 이런 관계 때문에 고민스럽긴 한데 가만히 있어. 글로벌하게 본다라면 가면 살아볼까? 뭐 이런 생각도 저도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여기 한국의 염증을 느낀 분들은 가실 거고 실제로 뭐 고급 인력들은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이제 멈춰야 될 텐데, 그죠? 네. 그럼 또 부동산이 좀 정상화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 이공계 네. 해외 유학 가는 많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질 않는데요. 안 돌아오죠. 네, 그래서 이공계 무슨 뭐 그 우리 AI 쪽에 맞아요. 그런 뭐 자격증 이런 거 미국, 갖고 네. 계신 분들이 한국이 1위래요, 거의.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가 살기도 좋은데. 근데 다 해외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 들어오고. 슬픈 일이죠. 굉장히 슬픈 일이고, 그래서 변호사도 서울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변호사도. 않죠. 네, 네. 그래서 의대 쪽으로 그거 맞아요. 지금 다시 정확하시다. 또 몰리고 있는 거 역시. 아닌가. 초입 변호사도 대기업 그 월급도 비슷하지만 죽기 직전까지 부려먹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부려먹는데요? 네, 엄청나게 힘들대요. 일은 엄청 시키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훨씬 더 덜 낫지. 낫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소득도 더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의대 쪽으로 또 다시 공부해서 네,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뭐 이런 맞아요. 생각도 이게 들더라고요. 한 국가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 인재들도 그렇고, 앵커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인천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가고, 서울은 인구가 줄고, 이런 조금 보기 불편한? 얘기하기 불편한 현실들을 싱가포르 얘기를 드릴게요. 싱가포르가 나라에서 집을 다 주잖아요. 네. 근데 민간 시장이 잘 돌아가요. 따로. 그러니까 누가 임대주택에 평생을 살 수 있겠어요. 임대주택도 좋아. 좋은데 살다 보니까 내가 돈을 모았어. 그럼 내 돈으로 집을 짓고 나갈 수 있잖아요. 더 멋있게 자기 마음에. 싱가포르 그렇게 잘 돌고 있어요. 거긴 또 아시겠지만 공무원 있잖아요. 말씀하신 변호사 공무원 이분들이 우리나라는 아시잖아요. 비리 천국인 거. 이 공무원들 연봉이요. 대기업 수준하고 똑같아요. 그 공무원들이 그 리콴쿤가 까먹었는데 그 총리 있었잖아요. 네. 리콴유인가? 리콴유. 그분이 이 나라 이 토지를 갖다 국유화해가지고 집을 다 이렇게 공산주의는 아니잖아요. 자본주의인데. 네, 네. 수정 자본주의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공무원 월급 갖다가 바로 더블로 올렸대요. 과감하게. 대통령이. 총리죠, 총리. 그랬더니 비리가 없어지고 지금 싱가포르의 국민들이 행복 지수도 높아. 집은 다 있어. 그 길로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을 더 잘리면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돼. 네, 더 이렇게 열심히 많이 하는 주는데. 다 보상을 해주니까. 네. 그럼 노동의 가치가 다 인정을 받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쪽으로 우리도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정책. 대한민국 간단합니다. 일단 선분양제고 주택 가격이 전세 대출과 이 갭 투자가 근본이 되고,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히 알면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양도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소득에는 과세가 원칙인데 유달리 부동산만 3년만 보유하고 2년만 거주하면 세금을 안 내요. 차익이 생겨도. 그 부분이 사실 불로소득의 원천이 됐고, 이 청년이나 노동하시는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인은 나왔죠.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분양을 할 때 우리가 또 선분양이잖아요. 선분양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국가에서 중도금 대출과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 책임지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딱 그 세 가지가 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움직이는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다 풀어놨죠. 네. 풀어놓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투자 환경인 거예요. 샀다 3년마다 팔 수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그분은 과연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아니죠. 부동산에 올인이 되겠죠. 그럼 부동산의 이 올바른 방법은 부동산의 가치가 집이 10개가 있는데 한 집이 너무 이쁘게 잘 짓고 내용도 잘 지어서 그럼 얘는 가치를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정상적인데 우리 모든 공산품이 그렇잖아요. 부동산만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에서 출발한 파생 상품에서 이어진 건데요. 금융회사들이 자꾸 파산나고 이러면서 그 매개체로 1990년대 이후에 롱텀 LTCM이라고 있어요. 그 이후로 이 금융계통에 있는 약간의 탐욕주의자들이 부동산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프레디 맥하고 페니 메이가 그쪽에 또 민간화가 되고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탐욕주의자와 자본주의자들이 부동산을 매개체로 이렇게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뭐냐면 계속 노동을 해봤자 뺏기는 구조예요. 이걸 다 압니다. 사실 학자라면.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러면 그거 인정해야죠. 왜? 투자를 해서 정상적인 투자라는 게 뭐죠? 대답이 길어지네요. 투자라는 개념하고 투기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는 땅이 하나 있어요. 어느 분이 농사를 짓고 계신데 그 땅에 사람들이 집을 필요하는데 그 땅을 내가 사서 근데 이분은 좀 더 받고 싶어 해. 농사를 내가 안 하면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만큼의 토지 가격을 줬어요. 그럼 그걸 먹고 살아요. 그리고 농사는 고생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대신에. 좋죠? 나는 땅을 샀어요. 샀는데 이걸 잘 지었어요. 사는 사람들은 시니어타운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살고 싶은 집이야. 능력이 있어. 집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럼 보세요. 저도 그걸 팔아서 수익이 나서 성공했죠. 사신 분도 원하는 상품을 얻었죠. 자, 삼자가 다 좋아요. 이게 올바른 아주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정석적인. 그러면 투자를 빙자한 투기는 뭐냐? 남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지금 노동을 해가지고 모으면 뭐예요? 집값이 더 올라서 또 못 사고 또 못 사고 이사 다녀야 되고 계속 피해를 입잖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 투기의 문제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요점은 분양가, 나라에서 중도금 대출을 보증 쓰잖아요. 그 대가는 뭐예요? 그걸 누가 서줘요? 우리가 낸 청약예금 통장 돈으로 서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국민의 돈으로 그 보증을 쓰는데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뭐예요? 이득은 남겨주는데 그 과장된 수익을 갖다 챙기지 말라 이거예요. 거품되는 거. 그럼 그거 정상적이잖아요. 나라가 지원하고 나라 지원하는 돈은 국민이 냈고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한다면 분양가를 조정해야죠. 아니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짓고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서 팔면 되잖아요.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두 번째, 전세 대출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이제 젊은이들을 7년, 100일에, 1000일에 7면제를 만드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집 사서 주는 것 같지만 대출이 3억인 집이 대출이 5억이 나오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6억이 되죠. 그 전세 대출 이자를 낮춰줘요. 정책금리로. 그러니까 청년들은 전세 살아 좋다, 전세 정책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집 살라고 보니까 어때요? 이거 내가 번 돈 다 박아도 모자르니? 대출까지 또 받아야 되네? 그러니까 청년과 국민들을 계속 빚쟁이로 만드는 정책이 전세 대출이에요.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만 없으면 대한민국 부동산은 바로 정상적인 시장으로 됩니다. 그러면 청년들도 희망을 갖고 무주택자도 희망을 갖고 개발업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투자 시장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갭 투자가 마치 성공한 것처럼 의기양양하는 분들은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게 정상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난 것은 분명히 타인한테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불로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저는 그 두 가지만 진행되면 대한민국 부동산은 다른 정책도 필요 없습니다. 양도세 안 내도 됩니다. 세금 중과하고 이런 걸로 장난 안 해도 돼요, 정부가. 그냥 미국처럼 선진국으로, 그렇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전세 사기 없게. 전세 대출이었으면 전세 사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해도 대한민국 부동산은 새로운 우리 국가 발전의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도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